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사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 중랑구에 살고 계신 김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길자 할머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벅찬 행복을 느꼈죠.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저에게 우리 아들 찬석이와 며느리 유나, 그 둘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다는 건 정말 꿈만 같았으니까요. 같은 아파트, 심지어 같은 동이니 서로 드나들며 왕래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지독한 착각이었답니다. 우리 외동아들 찬석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해외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죠. 젊은 나이에 책임감 있는 일을 맡으며 아이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고 저는 그런 아들이 항상 자랑스러웠답니다. 물론 단점은 있었어요. 찬석이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그나마 함께하던 아들마저 없으니 많이 적적했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매번 손이 전화로 갔어요. 찬석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한국에 오냐고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찬석이는 그런 저를 달래줬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엄마부터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의 1년 일정 대부분은 아들을 기다리며 생각하는 거였답니다. 시장을 가도 우리 찬석이 언제 오나, 산책을 나가도 우리 찬석이 사는 곳에도 이런 공원이 있을까. 하다못해 맛있는 걸 먹어도 아들 생각이 났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오매불망 찬석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찬석이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찬석이가 어릴 적에 저 때문에 크게 다쳤거든요. 찬석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급하게 국그릇을 들고 가다가 그걸 그대로 찬석이한테 엎었고 그게 찬석이 다리에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흉을 남겼어요. 바지를 입으면 티가 나지 않는 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찬석이만 보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요. 그만큼 항상 마음이 쓰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찬석이를 위해 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찬석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찬석이가 저를 당황시키기 시작한 건 대사관에서 나온 후부터였어요. 지금껏 대사관 근무 기간만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녀석인데 갑자기 조금 더 있다가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사실 대사관 근무를 하면서 만난 여자 때문이더라고요. 이름은 허유나. 가족 전체가 외국에 살아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둘은 이미 결혼까지 결심한 상태라서 제가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국이라 한국으로 귀국도 쉽지가 않아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상 통화로 한번 얼굴을 본 게 고작이었죠. 찬석이는 그쪽 현지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실물도 보지 못한 유나와 팔짱을 끼고 있는 찬석이의 결혼 사진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처음 그 사진을 보는데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라면 내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도 있지만 자식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 실물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환상이고 모고할 것도 없이요.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고 비행기 길이 마침내 열렸어요. 그러면서 찬석이와 유나가 한국에 왔죠. 아예 머무는 건 아니고 잠깐 오는 거였어요. 처음 제대로 만나는 유나는 화상통화로 보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요.
진심을 말씀드리자면 얼굴도 안 보이고 찬석이를 채가서 얄밉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둘을 껴안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게 좋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공항에서 보자마자 말했죠. 아이고, 너는 영상은 별로던데 실물은 훨씬 낫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네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저의 집에 머물렀어요. 호텔 값도 아낄 겸 저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였죠. 저야 혼자 있는 게 편해져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다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야 없었죠. 아침, 점심,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건 정말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둘 빨래도 제가 다 해주고요. 특히 유나 옷은 이상할 만큼 손빨래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하얀 옷들은 왜 그리 좋아하는 건지. 저는 거의 매일 저녁을 유나의 새하얀 옷을 손으로 빠는 데 쓴 것 같아요. 유나야 당연히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아이가 말하는 자기가 하겠다는 세탁업소에 맡기는 거더라고요. 저는 찬석이 돈 많다서 쓰는 애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으면서도 그걸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제가 해줬던 거죠. 팔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했어요.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인데 그것도 잠깐 있다가 갈 아이인데 이것도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어쨌든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차기도 했어요. 찬석이랑 유나를 제가 직접 챙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벌써 찬석이랑 유나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마음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찬석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곧 한국으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정말? 정말이니?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미 유나랑은 말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사는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죠. 엄마, 혹시 저축해 놓은 돈 있어요? 라는 물음처럼 저한테 들려왔으니까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들어놓은 적금이랑 저축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요. 적지 않은 돈이라 분명 찬석이가 새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은 될 터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만약 그 돈을 써버리면 제 노후는 꼼짝없이 찬석이의 결정에 매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냥 눈 찔끔 감고 말했답니다. 걱정 마. 이 엄마한테 저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보태면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 제 말에 찬석이랑 유나의 얼굴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등등.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찬석이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었다는 만족감이었죠. 하지만 둘의 감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혹여나 나중에 내 상황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제치고 최대한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일단 당장은 한국에 돌아오는 찬석이만 생각하자고요. 찬석이는 한국에 돌아와서 지인 회사에서 바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전업주부로 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흥분케 한 건 둘이 사는 집의 위치였죠. 엄마, 우리 그냥 엄마가 사는 아파트 쪽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유나가 국적만 한국이지 진짜 한국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엄마가 옆에서 잘 좀 도와줘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으로요. 저는 하마터면 기뻐서 펄쩍 뛸 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심심하고 적적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었죠. 물론 그렇다고 아들네에 폐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도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처음 아들네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짐을 들이는데 며느리가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영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걸 나르려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경비실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나서줬죠. 그때마다 며느리가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또 저 혼자 당황해서 혼날 뻔했어요.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말하는 거는 똘똘한데 이렇게 생활력이 없어서야. 이래서야 찬석이가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신경 쓰느라 2배로 힘든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사실 몇 번 잔소리하긴 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나 범절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을 했더니 그걸 금세 또 찬석이한테 가서 일러바치지 뭐예요. 엄마, 또 유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잔소리 좀 적당히 하라니까요. 중간에서 나만 힘들어요. 그게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말이 자꾸 나와서. 아, 변명은 그만 좀 해요. 안 그래도 바쁘니까 이런 일로 자꾸 전화하게 하지 말고요. 그렇잖아도 일 때문에 힘든데 엄마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게 뭐예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많이 죽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확실히 화가 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생활이 힘든데 도와주러 온 저까지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유나 입장에서는 곤란하긴 했겠다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가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말이죠. 미안하다, 유나야. 내가 안 해도 될 말들을 했던 것 같아. 아, 오빠가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오빠는 왜 괜한 소리를?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유나가 제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나한테 뭐라고 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나를 더 정성을 다해 챙겨야겠다 싶었죠. 그렇다고 유나한테 허구한 날 전화를 하거나 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유나 편하라고 더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유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지난번에 어머니 댁에 예쁜 그릇들 있던데? 그건 어디 거예요? 저도 하나 있었으면 해서요. 다음 주에 남편 친구들이 집들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그릇 예쁜 게 없거든요. 솔직하다면 솔직하고 당돌하다면 당돌한 말투. 유나의 특징이었어요. 해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유별났죠. 그래서 전 그냥 수긍하고 대답해 줬어요. 그 파란 그릇 말하는 거니? 별거 아니다. 그냥 이따가 줄 테니까 너 가져가서 쓰거라.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별거 아닌 그릇이라도 빌려주셨으니까 잘 쓰고 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긴 개뿔이. 그건 제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고급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아끼고 아껴서 사용한 거였고, 그러니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는 건데. 하지만 며느리한테 생색내기는 뭐하니까. 그냥 군말 없이 빌려줬죠. 잘 돌려주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유나가 말한 집들이 날짜가 지났는데 도통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를 집에 불러서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갔어요. 간 김에 그릇을 보고 슬쩍 눈치를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먹을 음식을 담은 그릇은 그냥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어요. 그냥 생 고무통에 담긴 음식. 그걸 직접 보지 않은 분들은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참을 멍하니 음식을 보고 있으니까 유나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게 일전에 내가 줬던 그릇들은 어쩌고 왜 이런 그릇에? 아, 그거요. 그건 그냥 귀한 손님들 올 때만 쓰려고 넣어놨어요. 혹시 깨질까봐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잘했죠, 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해에 벌렸어요. 귀한 손님 올 때만 쓰려고 넣어놨다고. 그 말을 되새기며 눈앞에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을 보았죠. 아니, 그럼 나는 귀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야.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제게 그릇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푸대접을 받은 이후로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어요. 너는 왜 나한테 그릇을 돌려주질 않는 거니? 내가 너한테 귀한 손님이 아니면 대체 누가 너한테 귀한 손님이라는 거니? 아니, 그 전에 나를 손님으로 보긴 보는 거니? 남한테 돈을 떼어먹힌 적은 있어도 그릇을 떼어먹힌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죠. 찬석이한테 이미 혼났으니 말을 못하겠고 그냥 혼자 끙끙 앓았답니다. 그러다 해외에 사는 사부인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멀리서 온 손님이라 저도 함께 찬석인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죠. 그렇게 찬석이, 유나, 저, 사부인까지 모두가 모여서 식탁에 앉았는데 보란 듯이 제가 빌려준 파란 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지 안 치밀겠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뱉었죠. 얘는 지 엄마 오니까 좋은 그릇을 내놓나 보네. 순간 말을 하고도 아차 싶어서 입을 막았어요. 다행히 사부인하고 유나는 못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찬석이는 들었더라고요. 그날 밤 식사가 다 끝나고 찬석이한테 한참을 혼났어요. 엄마, 왜 자꾸 유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장모님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아까 하신 말씀을 들었어 봐요. 서로 얼마나 불편해졌겠냐고요. 아니 그게 나도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엄마, 제발 신경 좀 써줘요. 찬석아, 이 녀석아. 네가 내 상황이면 신경을 며느리한테 쓰겠니? 아니면 떼먹힌 그릇에 쓰겠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어요. 어차피 말을 해봤자 그릇을 빌려준 줄도 모르는 찬석이는 일의 전말을 모르니 그냥 참자는 생각이었죠. 아, 내가 왜 공연한 소리를 해서 자식한테 계속 혼이 나는 건가? 화가 점점 쌓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부인은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저랑 식사와 쇼핑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유나까지 셋이서요. 그래서 저도 제 일정을 취소하고 사부인에게 맡겼죠. 유나가 직접 부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부인이 한국에 그리 오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돈이 먼 길을 오신 만큼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쇼핑을 가기로 한 날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유나였죠. 사부인이랑 자기가 따로 어디를 가야 해서 오늘 쇼핑을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일 취소를 하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약속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 집안일도 하고 화장까지 했는데 일정이 비어버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산책이나 나가자 싶어서 집 밖을 나섰어요. 그러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상가를 지나는데
거기 카페 창가에 유나랑 사부인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서 따질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모른 척 지나갔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고 심지어 원래 오늘은 셋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이해가 어려웠어요. 마치 저를 왕따라도 시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 그냥 자기 엄마랑 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러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답니다. 해외 생활만 해온 며느리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닭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족발이었죠. 전생에 남의 다리 못 뜯어먹고 죽은 여우라도 됐던 건지 여하간 동물 다리라면 아주 환장을 하고 뜯더라고요. 저는 족발이 있으면 먹지만 그렇다고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한다니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래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다니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자랑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정육점에 직접 가서 돼지 다리부터 사고 한방 약재를 이것저것 넣어서 정말 제대로 만들었어요. 진짜 백이 한방 족발이었죠. 미리 말도 안 하고 만든 다음 깜짝 파티로 해주니까 유나가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정신없이 2 손으로 뼈를 잡고 뜯는데 저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동물 다리 뜯어먹던 여우가 확실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니 좋긴 좋더라고요. 덕분에 사이도 조금 나아졌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문제는 또 그릇이었어요. 어느 날 주말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뭐가 신문지에 둘둘 말려서 놓여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신문지를 걷어보니 제가 유나에게 빌려준 파란 그릇이 아니겠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라면 곱게 예쁘게 붙어야 할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또 왜 집 문 앞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놓여 있단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곧장 며느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니까 안에서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뭐야? 엄마였어요. 난 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네. 유나 어딨니? 애가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유나 자요. 유나는 또 왜 찾으시는 거예요?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마다. 이것 좀 봐라. 내가 빌려준 그릇을 이렇게 다 박살을 내서. 아, 그깟 그릇이 뭐라고. 그럼 지금 그릇 때문에 며느리 혼내시려고 이 아침부터 오신 거예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찬석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놀라서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 조각을 만 신문지를 떨어뜨렸죠. 와장창 살벌한 소리가 나면서 그릇 파편 몇 개가 튀었어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거기에 베인 제 다리에서 피가 빨갛게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순간 밀려오는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바로 아파오더라고요. 다시 아들네 문을 두드렸죠. 일단 들어가서 피라도 닦으려고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도 제 마음이 아픈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도무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아도 계속 피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붕대를 더 단단히 감고 누워 있었죠. 점심시간쯤 되니까
유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지 뭐예요. 어머니, 화나셨죠? 그릇 잘 쓰고 돌려드리려 했는데 깨먹어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꼭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용서해 주실 거죠? 화가 나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아주 가득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찬석이와도 유나와도 거리를 뒀어요. 자기네들 집에 10번 초대하면 한 번 딱 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죠. 물론 그 한 번 집에 가서 붕대 감은 제 다리를 대놓고 보여줘도, 조금씩 쩔뚝거리고 다녀도 찬석이나 유나는 관심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엄마가 아픈 걸 못 알아보나 싶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체념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식하고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냥 이참에 마음을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로 한 날이었죠. 날씨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집을 나섰죠. 늙었지만 다들 그대로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시간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렇게 즐거운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될 즈음에 찬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족발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오실래요? 유나가 엄마 생각해서 준비한다는데. 갑자기 웬 족발? 하는 생각에 가만히 말을 들어봤죠. 찬석이가 말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야 들은 건데 엄마 그때 들고 왔던 그릇. 그거 아끼던 거라면서요. 나야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원래 엄마 건지도 몰랐던 건데 유나가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로 생각해낸 게 족발인가 봐요. 이참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좀 하면 어때요? 유나가 나에게 미안해한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네하고 가깝게 지낼 생각은 아예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가 저한테 사죄하고 싶다고 하고 아들까지 저한테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는 거 있죠? 찬석이와 통화를 끝내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가족과 함께 모여 먹으며 웃고 떠들 생각에 안절부절 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9시. 평소 찬석이의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늦은 건 아니었죠. 둘이 기다리느라 밥도 못 먹고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쩔뚝거리는 다리에 힘을 더했어요. 그렇게 힘겨운 걸음으로 아들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팬티 바람으로 나온 아들이 심드렁하게 말하더라고요. 오셨어요?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유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고개를 까딱이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족발 더 식기 전에 얼른 식사하세요. 유나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함께 먹기로 했던 족발이 이미 두 사람이 앉은 자리 앞에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앞접시도 딱 3개였어요. 그중 2개에는 양념이랑 돼지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제가 쩔뚝거리는 다리로 다가가서 제 몫으로 남겨진 것들을 보았어요. 배달 족발이더라고요. 그릇에 담지도 않아서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입 대고 먹던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인지 족발 위에는 고춧가루가 큼직하게 묻어 있었어요. 곁에 놓인 막국수는 보기도 싫은 국물에 흥건하게 담겨 있었고요. 배달을 시킨 거였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원래라면 제가 직접 해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로 비싼 족발이에요. 별점도 5개 만점이고요. 맞아요, 엄마. 여기 족발 맛있어요. 저희가 많이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많이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먹으라고. 편하게. 편하게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찬석이랑 유나가 정말 진심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둘 다 진심이더라고요. 절뚝이는 다리로 온 엄마한테 정말 자기들이 남긴 음식을 먹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를 낼까? 소리를 지를까? 미친년처럼 지랄 발광을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대로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아 젓가락을 집었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해집느라 더러운 양념이 묻은 큼직한 족발부터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꾹, 꾹, 이빨로 살을 씹고 찢고 헤집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유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색이 되더니 찬석이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마침내 저를 발견한 찬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울어요? 왜 갑자기? 그 말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 서럽고 구슬프게 입을 벌리고 엉엉 울었답니다. 제가 씹고 찢었던 건 족발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놓인 냉혹한 현실을, 자식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먹어야 하는 신세를, 그런 상황까지 오도록 인내했던 내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저의 생사를 씹고 찢고 제 마음을 헤집었어요. 길자야, 이 바보, 천치야, 왜 이러고 살고 있니? 스스로를 질책하면서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멍청한 얼굴로 마주 앉은 아들하고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고 먹던 음식을 토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픈 다리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붕대를 보니까 피가 벌겋게 스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오느라 힘을 줬더니 터질 게 터진 거였죠. 찬석이하고 유나가 사색이 돼서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아파요? 어머니, 다리가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둘과 다르게 초연했어요. 호들갑을 떠는 저 둘의 본심은 이미 지난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부축해주겠다는 손들도 훌을 뿌리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통 남들은 자식하고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고요하다던데 저는 그럴 복도 없었나 봐요. 찬석이랑 유나가 아주 밤낮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난리였거든요. 주로 하는 이야기는 똑같았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다. 어머니께 함부로 했던 것 같아 죄송하다. 어떻게든 사죄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대답도 같았어요. 사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사람이 되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모든 연락은 거절했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린 건지. 분명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다 보니 사려 깊지는 못하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던 건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게 과연 정답은 있는 건지. 저는 찬석이를 사랑해서 정성을 다했고 지금에 이르러 그 결과를 받았어요.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 결국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분명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던 건데 정작 제 사랑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그들이 표현해 준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받기가 두려워요.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더더욱이요. 원래는 사람과 직접 손을 마주 잡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던 저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어르신들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은 건 아닌지 부끄럽네요. 아들네하고의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둘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일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하찮고 힘들어도 고작 누군가 먹다 남긴 족발을 먹어야 할 정도로 비루하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그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 그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할머니의 담담한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했습니다. 김길자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